부회장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12살 윤호의 절규가 레드카펫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꺼져. 경호원이 남매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윤아가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떨리는 입술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왔죠. 엄마. 한서진 부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저 아이들, 당장 치우세요. 윤호의 무릎이 돌계단에 찍혔어요. 피가 흘렀죠.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빠의 병원비 고지서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저 여자가 8년 전 잃어버린 엄마라는 걸.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을 앞둔 동네의 좁은 골목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가구 주택 옥탑방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죠. 삐걱거리는 철제 계단을 올라가면 녹슨 문 너머로 쌍둥이 남매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12살 윤호는 동생 윤아 옆에서 아빠의 병원복을 개고 있었어요. 바스락거리는 비닐봉지 속엔 퇴원 안내문과 밀린 고지서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오빠, 아빠 정말 깨어날 거지? 그럼. 아빠가 얼마나 강한데. 윤호는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마트 배송을 하던 아빠 강동우는 과로에 지쳐 신호등 앞에서 졸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수술 후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죠. 백화점 공사 현장 안전요원이었던 아빠가 이제는 자기 안전조차 지키지 못한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병원 행정실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었죠. 진료비가 석 달째 밀렸네요. 이번 주 안에 퇴원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날 오후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회복지사가 병실로 찾아왔어요.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윤아야. 너희들만으로는 아빠를 돌볼 수 없어. 시설에 가면 따뜻한 밥도 먹고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단다. 싫어요. 윤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빠 곁 안 떠나요. 아빠 깨어날 때까지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렇게 남매는 병원을 빠져나와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또 찾아올 것 같았어요. 벽에는 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8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로 실종된 엄마 한정은의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죠. 그 옆엔 엄마가 만들어준 낡은 지하철 토큰 목걸이가 매달려 있었어요. 토큰 뒷면엔 희미하게 H-119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아가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어딘가에 있을지도 몰라. 윤호는 동생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버텨야 했죠. 옥탑방 창밖으로 재개발 철거 예정 딱지가 붙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이곳마저 사라지면 그들은 정말로 갈 곳이 없었어요. 새벽 2시 철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매는 숨을 죽였죠. 문 밖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기척이 느껴졌다가 발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어요. 내일이면 또 누군가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이 작은 공간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병원 대기실 벽면 TV에서 구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엔 샴페인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단상에 서 있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미래백화점 그룹 신임 부회장 한서진 35 취임식?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요. 한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울림이 있었어요.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속에 묘한 그늘이 스쳤죠. 미래백화점은 아이들을 지키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오늘부로 희망나눔재단을 설립해 소외계층 아동 1000명을 후원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윤호와 유나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빠 병실에서 나온 원무과장이 서류철을 들고 다가왔죠. 또 왔네? 애들아 말했잖아. 이번 주까지야. 원무과장의 시선이 TV로 향했습니다.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런 데 가서 빌어봐. TV에서나 사람 도와준다 그러지 실제로는 돈이 답이야. 그런 사람들이 너희 같은 애들 신경이나 쓰겠냐? 윤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면 속 한서진이 모든 아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죠. 유나가 형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오빠, 저 언니한테 가보자. 다음 날 오후 남매는 아빠의 병원비 고지서를 비닐봉지에 담아 미래백화점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GRANDRENEWALOPEN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죠. 정문 앞은 이미 인산인해였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일렬로 서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초대받은 분들만 입장 가능합니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막아섰어요. 윤호는 고지서를 꺼내 보이려 했지만 상대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남매는 건물 옆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 출입구가 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검은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한서진이 내렸어요.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유나는 철제 펜스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본 한서진의 옆모습에 유나가 숨을 멈췄어요. 이 언니, 어딘가 엄마랑 닮았어. 윤호도 놀란 눈으로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죠. 아니,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8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서진이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남매는 펜스 밖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해가 기울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녁 6시 직원 출입구로 한서진이 나왔어요. 윤호가 고지서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부회장님, 잠깐만요.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한서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그녀의 차가운 눈이 남매를 훑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뭐야, 너희들? 윤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은 이미 차에 올라탔죠. 창문이 올라가는 순간 유나의 목걸이가 가로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리무진이 떠났어요. 남매는 텅 빈 거리에 남겨졌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벽이 그들 앞에 서 있었어요. 레드카펫 주변에 몰린 취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남매는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윤호가 고지서를 높이 들고 소리쳤죠. 부회장님, 우리 아빠 좀 살려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누군가 뭐야, 저 애들 하고 수군거렸어요.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거친 손이 윤호의 어깨를 움켜잡았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경호원이 남매를 난폭하게 밀어냈습니다. 유나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기만 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리무진 세대가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가운데 차량에서 한서진이 내렸죠. 베이지색 코트를 걸친 그녀가 레드카펫을 밟는 순간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섰습니다.
유나는 바닥에서 일어나다가 멈췄어요. 한서진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그 걸음걸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왼발을 디딜 때 살짝 안쪽으로 틀어지는 각도까지 똑같았습니다. 한서진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질문에 답하면서 긴장했는지 왼손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검지와 중지를 가볍게 비비는 그 습관. 엄마가 불안할 때마다 하던 바로 그 동작이었죠. 바람에 코트 소매가 살짝 들렸습니다. 오른쪽 손목에 길게 난 흉터가 보였어요. 옛날 부엌에서 칼에 베었다던 엄마의 그 상처와 같은 위치였습니다. 유나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한서진의 귀에는 들렸나 봅니다. 그녀의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죠.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던 백발의 노신사가 한서진의 팔을 잡았어요. 미래백화점 그룹 회장 정태준이었죠. 그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쇼에 휘말리지 마. 내 과거는 내가 만든 대로야. 한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경호팀장을 불렀죠. 저 아이들, 당장 치우세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윤호의 팔을 비틀고 유나를 거칠게 끌어냈어요. 아이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죠. 아파요. 놔주세요. 우리 아빠가 죽어가는데. 제발요. 남매는 백화점 앞 돌계단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윤호의 무릎이 거친 콘크리트에 쓸렸어요. 피가 배어나왔죠. 고지서가 바람에 날리고 가족 사진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었어요. 셔터음이 연달아 들렸죠. 누군가 동영상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미래백화점이 애들 폭행하는 거 아니야? 한서진은 이미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죠. 잘했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너는 내 딸이고 미래백화점의 후계자야.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속으로 그들이 사라졌죠.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족 사진을 주었어요.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그 금간 유리 너머로 엄마의 얼굴이 보였죠. 정말로 한서진과 닮아 있었어요. 오빠, 저 언니가 정말 엄마일까?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동생을 안아주었죠.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았습니다. SNS에는 이미 미래백화점 아동 폭행 영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죠. 남매는 어둠 속에서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는 구겨진 채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아빠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엄마인지도 모를 그 여자는 그들을 모른 척했죠. 윤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 배신감이 더 깊게 찔렀으니까요. 거리엔 차들이 지나가고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남매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없는 어둠만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가자, 유나야. 우리끼리라도 버텨야 해. 작은 손이 서로를 꽉 잡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이 도시에서 남매는 홀로 살아남아야 했어요. 병원 원무과 사무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원무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늘 저녁 6시까지 입금 안 되면 강동호 씨 강제 퇴원 조치합니다. 윤호는 무릎을 꿇었어요. 붕대가 감긴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제발이요. 일주일만
아니, 사흘만 더 시간을 주세요. 원무과장은 서류를 넘기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볼펜으로 뭔가를 체크하며 기계적으로 말했죠. 병원도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유나가 오빠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깨어나면 바로 갚을 거예요. 아빠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원무과장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지만 곧 한숨으로 바뀌었죠. 애들아, 현실을 봐. 너희 아빠 상태로는 깨어나도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남매가 사무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겠죠. 쯧쯧, 불쌍하긴 한데 어른도 보호자도 없는 애들이 뭘 하긴 하겠니? 그러게요. 차라리 시설에 가는 게 나을 텐데. 윤호는 주먹을 꽉 쥐고 걸었어요. 동생이 듣지 못하게 일부러 크게 발소리를 냈죠.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파란 조끼의 사회복지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윤호야, 유나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시설에 가면 밥은 굶지 않아.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고. 싫어요. 윤호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가면 아빠 못 지켜요. 우리가 없으면 아빠는 혼자가 되잖아요. 사회복지사가 한숨을 쉬며 서류 가방을 닫았어요. 더 이상 설득할 기력도 없어 보였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 아침에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결정해. 남매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그 옆 침대맡 서랍에는 엄마의 유품이 담긴 작은 상자가 있었죠. 윤호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3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직접 쓴 편지 한 장, 지하철 토큰으로 만든 낡은 목걸이, 그리고 가족 사진이 붙은 작은 다이어리. 편지를 펼쳤어요. 바랜 종이에 엄마의 글씨가 남아 있었죠. 우리 윤호, 유나에게.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사랑해. 유나가 토큰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녹슨 체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토큰 뒷면에 H-119라는 글자가 형광등 빛에 희미하게 반사됐죠. 오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남긴 거니까 중요한 거겠지. 오후 5시 남매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였죠. 이 거대한 도시 어디에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유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죠. 윤호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1시간이야. 알아, 오빠. 둘은 난간에 기댄 채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한서진이 있을 겁니다. 엄마일지도 모르는 하지만 그들을 외면한 그 사람이. 윤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진짜 마지막이야. 우리 끝까지 해보자.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어디서 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남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절망 속에서도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생겨났죠. 토큰 목걸이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병원 로비의 시계가 5시 30분을 알렸어요. 원무과에서는 이미 퇴원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매는 포기하지 않았죠. 윤호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사진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희망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말 것. 가자, 유나야. 어디로? 미래백화점. 한 번 더 가보는 거야. 유나가 놀란 눈으로 오빠를 봤어요. 윤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애원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죠. 뭔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옥상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는 남매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1시간 그들에게 남은 전부였죠. 하지만 포기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병원 로비의 소음이 쏟아져 들어왔죠. 그 속을 뚫고 남매가 걸어 나갔어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거리로 마지막 희망을 품고 호텔 스위트룸의 커튼이 드리워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한서진은 소파에 앉아 관자놀이를 눌렀어요.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죠. 보좌관이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행사에 난입한 아이들. SNS에서 좀 떠서요. 아이들을 지키겠다더니 아이를 밀쳐낸 부회장이라고. 화면 속 영상이 재생됐어요. 아이들이 경호원에게 밀려 넘어지는 장면이었죠. 그때 카메라가 포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상한 장면들이 번쩍거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어요. 낡은 옥탑방 부엌에서 타버린 떡볶이 냄새가 났죠. 두 아이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작고 따뜻한 손이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또 다른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공사장에서 굉음이 들렸죠. 콘크리트 먼지가 자욱했어요. 누군가의 손을 필사적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놓으면 안 된다고, 꼭 살아야 한다고 외치던 남자의 목소리. 서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욕실로 가서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8년 전이었어요. 미래백화점 증축 공사 현장이 무너졌죠. 당시 안전요원 강동우는 불법 증축을 신고하려 했습니다. 현장 계산원 한정은은 어린 쌍둥이를 위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건물이 무너질 때 두 사람은 함께 깔렸습니다. 기적적으로 정은만 살아났죠. 하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태준 회장이 병실에 나타났었죠. 그가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 과거를 지우는 대가로 모든 것을 주겠다고. 가족도 기억도 없는 천재형 인재 한서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서진은 욕실벽에 기댔어요. 아이들이 목에 걸고 있던 것이 떠올랐죠. 낡은 지하철 토큰 목걸이. 그녀가 직접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H-119라고 새겨놨던 것도 기억났어요. 한정은의 이니셜과 아이들 생일.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 아이들이 맞았습니다. 윤호와 유나. 자신의 아이들이었어요. 저녁 5시 40분 병원 시계의 초침이 무정하게 돌아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클립보드를 들고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강제퇴원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죠. 유나는 아빠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고요를 채웠어요. 아빠, 우리 진짜 끝까지 했어. 혹시 엄마가 듣고 있으면 우리 좀 도와줘. 그때였습니다. VIP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정장이 아닌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의 한서진이 급히 걸어 들어왔죠. 숨이 가빴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쭈그리고 앉은 남매가 보였어요. 윤호가 품에 꼭 안고 있는 것들이 서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가족 사진과 녹슨 토큰 목걸이였죠.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 장면이 선명했어요. 오래된 봄날의 놀이터, 앞에서 환하게 웃는 4살배기 쌍둥이, 그 뒤에서 두 아이를 양팔로 감싸안은 젊은 엄마. 그 얼굴이 지금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서진이 비틀거리며 남매에게 다가갔죠.
유나가 놀란 눈으로 올려다봤습니다. 톡 큰 목걸이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서진의 떨리는 손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죠.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 마이너스 정은 동호, 윤호, 유나. 자신이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봉인됐던 기억이 터져나왔어요. 8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공사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동우가 자신을 밀어냈죠. 애들도 너도 내가 책임질게. 그의 외침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파편이 쏟아지는 속에서 그녀는 끝까지 버텼어요. 아이들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윤호야, 유나야, 엄마가 꼭 돌아갈게. 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남매를 끌어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윤호야, 유나야, 엄마가 너무 늦었다. 윤호와 유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얼굴을 만졌죠. 정말 엄마야?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동시에 또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죠. 정태준 회장이 병실에서 했던 말들. 내 과거는 이제 없어. 한정은은 죽었고 너는 한서진이야. 불법 증축 서류를 태우던 장면. 동호의 신고를 막으려 했던 비서실장의 협박. 그리고 동호가 남긴 것도 기억났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공사 전날 밤 자신에게 건넸던 USB.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걸 언론에 공개해. 서진이 윤호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남긴 증거. 아직 갖고 있니? 윤호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탑방 천장 틈새에 숨겨둔 검은 봉투가 떠올랐죠. 간호사 한 명이 휴게실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천장의 CCTV도 빨간불을 깜빡이며 모든 것을 기록했죠.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들고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VIP 환자복을 입은 한서진 부회장이 바닥에 앉아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에 당황했죠. 부회장님?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재벌 후계자가 아니었죠. 8년 만에 아이들을 되찾은 엄마의 눈이었습니다. 한서진은 병원을 나와 곧바로 미래백화점 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서진의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정태준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감정에 휘둘리지 말라.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서진은 차분하게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죠. 화면에 8년 전 불법 증축 지시서가 떴습니다. 회장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이 자료들을 검찰, 공정위, 그리고 언론에 동시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새벽 3시 주요 언론사들이 속보를 타전했어요. TV 화면이 뉴스 특보로 바뀌었죠. 미래백화점 붕괴, 불법 증축 은폐 정황 드러나. 실종된 줄 알았던 피해자, 알고 보니 그룹 부회장. 병원 대기실에서 윤호와 유나가 TV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엄마가 보였어요. 기자들 앞에 선 서진의 모습이 비쳤죠. 한편 병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찍은 동영상이 SNS에 퍼졌어요. 원무 과장의 갑질과 강제 퇴원 관행이 폭로됐죠. 병원장이 직접 중환자실로 내려왔습니다. 강동호 씨를 즉시 VIP 병실로 옮기고 최고 의료진을 배치하세요.
원무과장은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윤호와 눈이 마주쳤죠.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오전 9시 미래백화점 본사 앞 기자회견장이 열렸어요.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렸죠. 서진이 단상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이 아닌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저는 8년 전 이 회사가 만든 사고의 피해자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그 피해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서 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멈췄어요.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회사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90도로 깊게 인사했죠.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오후 1시 검찰 특수부가 움직였어요. 미래백화점 본사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정태준 회장이 끌려 나왔어요. 나이든 몸이 비틀거렸죠. 그의 아들도 수갑을 찼습니다.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어요. 병원 원무과장도 체포됐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였죠. 건설사 임원들도 줄줄이 연행됐어요. 8년 전 사고를 은폐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저녁 6시 VIP 병실에서 윤호와 윤아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회장 일가가 호송차에 오르는 장면이 나왔죠. 우리 진짜 이겼어? 윤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윤아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죠.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편안했어요. 남매를 끌어안았습니다. 너희가 포기 안 해서 우리가 이긴 거야. 윤아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윤호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죠. 8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강동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아직 의식은 없었지만 생명 징후가 안정되고 있었죠. 최고 의료진이 24시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여보,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함께 있어.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어왔죠.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미래백화점 사태, 전면 재수사 착수 피해자, 가족 보상론의 시작. 하지만 가족은 더 이상 TV를 보지 않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잡았죠. 8년 만에 되찾은 평범한 일상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복도에서 의료진이 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제 그들을 위협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윤호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된 거지? 서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실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안도감이 공간을 채웠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함께 치유해 갈 수 있었어요. 1년 후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2층 집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쳤어요. 거실에선 강동우가 휠체어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죠. 아빠, 오늘 날씨 좋네요. 윤아가 교복을 입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동우가 고개를 들어 딸을 보며 웃었어요. 재활 치료 끝에 말도 하고 표정도 지을 수 있게 됐죠. 그래, 벚꽃이 한창이더라. 부엌에서 한서진이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를 입은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명함엔 이제 옥탑방 도서관 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재개발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산업재해, 유가족 지원, 무료 의료 법률 상담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윤호가 가방을 메고 나왔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된 그는 키가 부쩍 컸죠. 엄마, 오늘 재단에 늦게 들어오신다고요? 응, 산재 유가족 상담이 있어서. 너희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거실 선반 위엔 액자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찍은 내 식구 사진이 가운데 있었고 그 옆엔 깨진 유리를 새로 끼운 옛날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토큰 목걸이도 함께 진열돼 있었죠. 과거와 현재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유나가 아빠 휠체어 옆에 앉았어요. 아빠, 오늘도 등교 같이 가줘. 그때처럼 우리 혼자 안 보낼 거지? 동우가 서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부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그래, 이제는 어디도 안 간다. 우리 가족 옆이 내가 있을 자리야. 네 사람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골목길이 펼쳐졌어요. 분홍빛 꽃잎이 봄바람에 흩날렸죠. 윤호가 아빠의 휠체어를 밀었고 유나는 엄마 팔짱을 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어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동우가 무의식적으로 두 팔을 벌려 아이들 앞을 막았습니다. 1년 전 사고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죠. 서진이 조용히 그의 손등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괜찮아, 여보. 이제 우릴 치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동우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믿음과 사랑을 읽었죠. 긴장했던 어깨가 풀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네 사람이 함께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췄죠.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윤호와 유나가 부모를 돌아봤어요.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 남매가 교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인사하며 웃는 모습이 평범한 중학생 그 자체였어요. 더 이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년 가장과 조숙한 동생이 아니었죠. 동우와 서진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잎이 그들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정은아. 응? 고마워. 돌아와줘서. 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머리는 8년을 잊게 만들었지만 가슴이 기억한 사랑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사람의 목숨을 짓밟는 시대였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아이들의 용기가 있었죠. 그리고 뒤늦게라도 진실을 선택한 어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가족을 구했고 숨겨진 진실을 밝혔어요. 세상의 작은 부분이라도 바꿀 수 있었죠.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벚꽃은 계속 흩날렸고 봄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춰있던 8년의 시간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어요. 가족의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희망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어요. 가족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과 돈도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무너지죠. 오늘 이야기 속 윤호와 유나처럼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와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누군가는 분명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비스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